자, 이제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10년, 20년 뒤에 도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 개략적인 모습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요번에 일정 진행 절차에 대한 게 고지됐습니다. 확정사항은 아니고 아마 가을쯤에 확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이란 종전 시간에 얘기했죠. 도시라는 특강시군들이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공간 계획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행정관청 내부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정 계획입니다. 자, 이런 거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얘기와 안 맞는 도시관리계획이 나온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20년 후에 장기 발전 종합계획이다.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이런 식으로 발전 모델을 정해갈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67개 지자체가 있는데 인구가 소진되고 아이도 안 나오고 이런 동네는 사실 우리가 투자 가치가 없죠. 실수요자가 전원주택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나마 마지막 남은 어떻게 해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어떤 식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 바이블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사회적 요구 미래의 축으로 시민 삶의 기반인 서울 도시공간의 발전적 미래 비전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다. 그래서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1인 2인 가구. 그러면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처럼 한 가족은 3인에서 5인 정도의 가족을 구성한다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1, 2인 가구를 구성한다. 그럼 왜 1인이냐? 여러분, 여자분들은 골드미스라고 하죠. 올드미스라고 안 하고.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을 써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혼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산다. 남자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는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결혼 못한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보는 것처럼 1인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 60대 이상 70대 인구가 많이 늘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기후와 환경 이슈가 증가된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물에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수증기에 따라 올라갔다 물에 내리면 이 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하루에 우리가 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조기에 어떤 생리가 시작됐다가 30대 초반에도 폐경이 된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래요. 저도 조금 제가 그거 늦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여성화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한 공간 안에서 각자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과 다른 기후변화 느낄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뭐가 좀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비 오는 스타일도 좀 바뀌고요. 날씨에 대해서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기본계획은 이거 반영을 해야 돼요. 쓰레기 줄여야 되고요. 녹화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규제가 심해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쓰레기 버리는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때요? 쓰레기 버리는 원천적인 걸 막는다. 그럼 이것도 개발이 저지가 되죠.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현재 2040년까지 서울 폭염 일수가 2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탄소 중립 청정도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을 받게 되는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글로벌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도시경쟁력 하라 17위까지 떨어졌죠. 우리 사무실 앞에 보이는 과천 같은 데는 서울보다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막 이 소수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쟁이 강화되는 거죠. 마치
서울과 인천, 경기 중에 전체적인 학교 비중이 아니라 그중에 탑 클래스, SK,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가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경쟁들, 그 소수들은 굉장히 경쟁이 강화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똑같이 도시에서 나오는 거죠. 전 세계 수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랜드마크로 내세우는 그런 도시 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첨단 기술이 강화된다. 디바이스,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등이 강화된다. 자, 그 다음은 사회권 분석,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활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성장도나 셧다운 정책, 경제마비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대면보다 비대면이 강화되고 요즘은 7, 80대도 줌으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오프라인 대면의 그런 시장보다는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됐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따질 때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19 시대 전국민 생활 플랫폼으로 지난 인터넷 여러분 당장 봐야 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들 지금 70% 이상 매장 줄이는 계획을 세워요. 왜? 예전에는 이런 생활형 대형 매장 잘 됐죠? 요즘은 다 택배입니다. 배달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요.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다 배달,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됐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공간 구조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당장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강의장이 약 60명 정도가 앉는 강의장인데 요즘은 제 수업 수강생들은 전에보다 3배로 늘었어요. 200명, 300명이 듣지만 이 공간에 오는 분은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지난번 수업할 때 그 얘기했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가 아니라 있는 곳에 투자하라. 즉 비대면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대면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스페이스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남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10만 명이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3일 근무제로 바뀌면 강남의 근무 인원은 6만원을 주는 겁니다. 시장 수요자가 40%가 없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소비 문화, 스마트화고 가속화, 무인화 공정 확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때요? 구체적인 얘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길어지는 팬데믹 변수가 아닌 상수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참 멋진 얘기죠. 이런 팬데믹이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는데 위드 코로나 그리고 회복 탄력적 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의 가속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은 공간정책 과제 도시 성장과 기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 시가지의 공간이 포화되고 개발가용지가 부족하다. 자 지금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안동보다 여름에 기온이 높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특성은 남쪽이 온도가 높고 북쪽이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훨씬 남쪽에 있는 안동보다 서울이 온도가 높은 그런 이유는 서울은 거의 70%가 개발지고 안동은 7%만 개발되어 있으니까 자연 친화적 상태가 훨씬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울특별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이 충분히 양적 팽창이 됐으니까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꾼다 이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 유형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정밀지도 구축한다. 서울에 가보면 구도심 같은 데는 좁은 도로폭 여러분 강남 같은 데 가보면 강남대로는 그런 데는 넓지만 뒤쪽에 가보면 2m 도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가 일방통행이죠.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한다. 공사도로 노면 노이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얘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 나오는 거 새로운 도시공간 수요 대응과 성장 동력의 확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때요?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수직적으로 높이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UAM 등 미래교통을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은 공간정책 과제,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간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정체 정비, 환경 약화. 지금 보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최근 10년간 재개발 구역 지정 급감, 지정되면 20년 이후 입주 물량 급감 등을 우려한다.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동력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요구 증대. 종전 정부가 부동산은 끝났다 이 얘기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양하고 원주민이 정착성을 유도하는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 이 개념을 지금 얘기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만들어서 도로에다 페인트 칠하고 벽에다 벽화 그리고 불 달고 꽃 심고 그런 개념으로 하니까 공급이 없어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참 속상합니다. 이거 젊은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광역시급 그러니까 막 집값이 올랐다가 이제 공급이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공급한다는 세 가지 원칙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랬어요? 250만 원 공급을 하겠다는 기본 전략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두 번째는 뭡니까? 3기 신도시는 그대로. 그 다음에 기존 거대 도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킨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얘기고 이 얘기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재개발이 너무 안 돼가지고 공급이 안 됐다. 집값이 그래서 뛰었다. 이제는 어떻게 부시고 그거 다시 짓겠다. 이 얘기 10년간 재개발 구역 지정 급감했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그전에 박근혜 5년이었는데 박근혜 5년 때는 그게 맞았어요. 너무 과잉 공급돼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 살찌면 다이어트 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어느 정도 살이 빠지면 적정한 어때요? 영양분 공급을 해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때도 못 먹게 했다면 10년 지나면서 완전히 뼈다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2015년도 영구역 2020년도까지 영구역 잘했죠? 5년 동안 정비사업 하나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이 없어 집값이 높아지니까 탈서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죠. 경기도로. 그러니까 경기도로 쫓겨나면서 경기도 외곽까지 또 밀려나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 높게 짓고 해야 된다. 규제 서울 10년 넘게 못 헛바퀴 돌았다. 환경변 족쇄 35층 층고 규제를 풀어서 높게 짓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역 특성 미래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가장 성공하는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핵심 가치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질, 그 다음에 도시경쟁력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를 사는 사람들의 질과 경쟁력을 높인다. 그 경쟁력 높이는 게 뭡니까? 일자리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서울에 오게 되면 다양한 걸 본다. 하나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삶의 질, 지속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심, 환경. 여러분 삶의 질에 대한 거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안심이라는 얘기 뭐냐면 사는 게 불안하지 않고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집값 오는데 어떻게 막 요즘 보니까 굽힐 수는 없다는 프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첫 장면에서 여보 집값 올린대 우리 경기도로 이사 가야 돼. 애 학교는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거는 범죄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이거 불안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고 선제적 전략을 미리 세워야지 2, 3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는 걸 우리가 막아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적은 소리 없이 쳐들어와서 일순간에 모든 걸 뺏어간다. 어디서 나왔던 얘기인 줄 아세요? 람보 1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단어 참 멋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환경 문제에 갑자기 소리 없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만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2022년 도시규모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이 집중된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서울에 대한 도시공간 조성 방향 보면 일단은 사회적 여건 분석, 인구 구조 변화 얘기했죠. 1인 가구 고령화, 기후 악화, 환경 막 비가 많이 오는 거, 폭염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 대한 글로벌 도시 경쟁 강화, 그리고 이런 내용 때문에 첨단 기술 경쟁,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공간 구조 과정, 여러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집이 무너지는 그림이 있죠? 이 집이 무너지는 그림, 안정감이 없다는 얘기고, 막 이게 어때 디지털 시대가 돼서 사람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는 그림, 이런 바이러스 인자가 돈다, 이런 것들 나오고, 지금 어떤 자물쇠를 채우는 게 뭐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느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파, 어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시민 의견 디지털이 전환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사범대학교 옛날에 강의할 때, 그때는 그래도 찍을 때 거기 가서 찍었지만 지금은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려요. 차로 가면 2시간, 전철 타면 1시간 반. 근데 그냥 나와서 여기서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찍은 이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 여러분이 그걸 봐요. 뭡니까? 공간은 통합되고 시간이 분산된다. 이게 디지털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공개 특강한다 거기까지 가서 찍었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볼 일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디지털 전환이에요. 제 입장에서 다른 얘기 해볼까요? 어제 슈퍼에 갔는데 수박을 샀습니다. 나오는데 계산하고 저희 와이프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나고 난 수박이 들고 나오는데 한참 들고 갔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뛰쳐나와요. 여보 잠깐 빨리 와보래. 갔더니 아이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알겠어 하면서 강의 듣습니다. 인사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격증을 땄고 실무교육, 의무교육이라 듣는데 거기서 교수님 강의하는 거 들었다. 너무 강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수박 계산한 걸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뭡니까? 디지털 전환이에요. 저를 못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근데 저는 그들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익숙해요.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지털 전환이에요. 지금 보세요. 서로 보지 못하는 사람끼리도 연결이 되잖아요. 요거 이전에 이게 촬영이 끝나면 저는 다시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약 200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 장소까지 가지 않고도 줌에 들어가서 200명이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시민 의견 디지털 전환됐다. 이거에 따라가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지금 2020 도시비공 계획 이때 이후로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너무 경직된 도시계획이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서울은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데 뭔가 집은 지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도시 환경은 너무 악화되가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제 인프라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면의 인프라가 아니에요. 전기, 수도, 가스, 공원, 학교, 도로, 광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비대면의 공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의왕시에 살고 있는데 의왕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쪽 가니까 의왕시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사람들 줌으로 해서 한 의왕 시민이 들어와서 배워요.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부동산 재테크, 미래 가치를 위한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왔더니 거기는 담당 과장님이 강의 너무 좋다고 시장님도 이거 봤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가 생겼는데 그쪽이 이제 곧 오픈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주관해서 운영을 맡아달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왜? 수영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 대체가 안 돼요. 비대면 시대라고 여러분 줌으로 수영 강의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직접 오는 거죠. 하지만 그 공간 안에 어떤 교육 장소들이 있으면 여기서 온 사람들과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녹화되고 일정 실시간으로 줌으로 쫙 해서 시민들이 보는 그런 내용. 이런 게 새로운 인프라예요. 그 다음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하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도시공획 지향점을 보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서울, 으뜸인 도시 한번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고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제 나머지 부산이나 인천이나 전라도, 광주, 대전, 대구, 여타의 그런 대도시들도 이대로 따라가겠죠.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럼 내 고향 논산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자기 발전을 하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 나도 내 고향 논산에서 발전하고 싶다. 이러면
빨리 결혼하셔서 또 결혼하신 분들도 빨리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하신 분들도 모두 애를 많이 낳으세요.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를 늘려야지 이게 뭔가 변화가 있죠. 이런 출산율 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2명씩은 낳아야 돼요. 그게 국가의 기본적인 얘기고 3명, 4명 낳으면 애국하는 거죠. 1명 낳았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뭔가 이 사람은 반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애 많이 낳는 사람 세금을 깎아주고 애 적게 낳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구가 늘죠. 제가 볼 때는 애 출산하면 뭔가 장려한다. 이거 안 돼요. 그 돈 200, 2천 준다. 의미 없어요. 그 때문에 안 납니다. 왜? 걔 때문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은데. 근데 차라리 애를 많이 낳으면 뭔가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 애 안 낳는 사람 세금 많이 난다 이러면 그거 뺏기는 느낌이 사람들이 더 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인구가 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0.8명인 이런 시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테슬라 그쪽의 오너가 대한민국은 2050년 지나면 경쟁력 사라질 것이다. 2100년 되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한 게 맞아요. 왜? 2명이 결혼해서 0.8명 낳는데 안 돼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을 낳아야 된대요. 2명씩 낳으면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일찍 죽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1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 나오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정신 집중. 전체 저를 보세요. 이 영상 보면서 주무시는 분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볼 때 이 특수 기능에 따라 저도 여러분을 다 봅니다. 그 지금 사과 드시면서 보시는 분, 그만 드세요. 너무 살찔 것 같아요. 주무시는 분 눈 뜨시고요. 자,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에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 보행 일상권 조성이죠. 그 다음에 수변공간 공간 재편. 서울에는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죠. 그 다음에 안양천이나 중난천이 있죠. 청계천이 있죠.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서울에 이런 소하천까지 엄청나게 천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통한 공간 중심 공간 재편,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거점의 중심지 혁신. 서울의 중심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종로, 강남, 여의도. 이런 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어떤 고정적인 도시계획에 대전환이 있다. 그 다음은 미래 도시 인프라 구축해서 기반시설 입체화시킨다. 즉 여러분 평면적 공간에 도로가 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땅속과 예전엔 이런 데 입체도로 하면 고가도로를 얘기했어. 청계천 고가도로 같은 거. 이제는 도시경관에 안 맞다 그래서 땅속으로 지하시킵니다. 지상철도 지하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거 지하된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여러 가지가 지하가 될 때는 환경 문제가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가 된다면 가용 공간이 거기서 늘어나요. 세 번째는 지하된 데 같은 데서는 겨울이나 여름철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 도로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로가 지상에 많이 있으면 눈이 올 때 사고 나지만 지하에 있다면 어때요? 제설 작업을 위한 그런 비용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해요?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행 일상권 조성한다. 여기 보면 L이 뭐냐? 주거, 라이프. 일자리가 워크, 여가가 플레이. 보행 일상권 조성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눠져 있죠. 자, 이게 재밌는 얘기가 이겁니다. 미래 생활 양식의 변화가 된다. 팬데믹으로 반강제적 디지털화 됐다. 주거, 업무, 여가 등 생활 공간이 접점이 확대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접점이 확정된다. 자, 이 얘기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 중개사 쪽 강의를 안 해요. 하지만 중개사 시험 본 합격생들이 한 실무를 위해서 중개사 공부한 것과는 안 되거든요. 이런 쪽 교육, 재교육을 하는 쪽 강사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이름 있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에듀일, 해커스, 메가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공교롭게 세 군데가 다 런칭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의하는데 학원 가서 보면 옛날에 학원 강남에 가보면 400명, 500명 쫙 넓게 앉아 있는데 400명, 500명이 앉아 있는 그런 강의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50명, 100명 앉아 있어요.
학원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거요. 온라인으로 다 봐요. 온라인은 몇천 명 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거예요. 학원 안 옵니다. 접점이 확대.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 다 보내는 시대가 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흐려지는 공간 경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전에는 아침에 6시 반 일어나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반 가요. 그리고 야, 오늘 종로에서 일 끝나니까 사당에서 모여. 사당까지 가서 술 먹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밤에 대리나 택시 타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모임도 어떻게 해요? 줌으로 하고 그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서 줌으로 모임도 하고 식구들이랑 근처에서 어떻게 해요? 먹고 놀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라는 상권은 무너지고 동네 상권이 막 좋아지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이제 동네 조그만 3층짜리 건물들 경매에서 막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삶과 여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하는 공간들이 다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강의, 내부적 강의, 외부적 강의, 거기다 부동산 일하고 교수님 보면 거의 뭐 워크홀릭이 있는 것 같다 하는데,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경쟁력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도 분명히 뒷받침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기능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뭐냐? 저희 집은 인덕원 길 건너 아파트 단지고 저희 사무실은 인덕원역에 7번 출구에 있습니다. 슬리퍼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예전에는 1만부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느냐? 1만부 시대에 무슨 얘기 했었는지 아시죠? 1만부 시대에는 생활 편의, 역세권 이런 게 중요했어요. 2만부 시대부터는 어때요? 생활에 대한 여유 공간, 공원, 숲세권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3만부를 넘어가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슬세권이라는 게 나와요. 슬세권. 내가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잠깐 슬리퍼 신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만나 맥주 한잔하고 온다. 이런 것들이 슬세권이에요. 근데 업무도 그렇게 했으면 이상적이죠? 저는요, 내 경쟁력,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딱 직원이 이거 촬영한다고 새벽에 전화 왔습니다. 갈게 차 타고 딱 1분 만에 왔어요. 슬세권. 자, 볼까요? 여기서 저는 업무의 노동량, 그 다음에 주거 같이 해결해요. 우리 집 꼬마애가 둘째가 12살인데 아빠 보고 싶다. 그럼 자기 쪼르륵 와요. 여기서 그냥 아빠랑 같이 어떻게 해요? 파리바게트 가서 빵 사다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다 먹고 얘기하고 가요. 1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아이랑 시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요, 내가 1시간 반 거리 밖에 있고 집이 여기 있다면 얘한테 너무 미안하죠.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애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워크와 라이프 같이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가도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점심 먹고 잠깐 안양천 걷고 오고 이런 게 함께 조화로우니까 굉장히 남들보다 효율적인 업무, 효율적인 삶의 유지가 돼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거, 일자리, 여가 등 생활공간의 접점이 확산됐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뭉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브, 움직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초맞춤화, 초연결화, 시공간을 초월한 실시간 경험을 해봤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물질 문명 문화를 바꾼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용이 다 뒤바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시간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시대. 여러분 보면 업무 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하고 일상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주거, 여가활동 비중 중대. 그러면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행 일상권을 개념으로서 내용을 바꿔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술융합 주가공간, 공유 거점 오피스, 문화공간, 수변 여가, 지역기반 일자리, 개성 있는 내용들 쭉 나오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 딱 보게 되면 그냥 읽어보고 설명 다시 드려볼게요. 물리적 환경, 인구 2, 3명 도시가 행정동 1, 2개로 도보 30분 내에서 다 하게 만든다. 중심 지리를 그중에 1, 2개 역세권을 두고 자연환경을 크게 좀 살려보자. 문화환경, 이들이 모여서 공연도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군데군데 이걸 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보행 일상권 조성을 위한 유연한 용도적을 지정한다. 지역 현황을 이렇게 바꿔 돼 있는 게 용도계획 복합 수립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설명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서울시 전역의 보행 일상권 중심으로 균형 발전시킨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자,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지금 현재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소련이 밀리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련이 처음 공격할 때는 장갑부대, 탱크부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병부대가 있고 그 뒤에 보급부대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미사일, 개인 병사들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론 부대를 띄워서 얘들이 드론으로 촬영해서 여기를 보급부대를 괴멸시켜 버리니까 보급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 우크라이나의 그 경찰서에 2명이 그냥 덜덜 떨고 있어요. 왜? 탱크가 딱 들어오니까.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면 이 2명은 뭐 권총 쏴서 싸울 수가 없죠. 근데 탱크가 딱 쓰더니 경찰서에 쓰려더니 2명의 러시아 그 전사들이 내리더래요. 들어와서 이랬답니다. 저기 기름이 떨어졌는데요. 기름 좀 빌려주세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탱크 부대를 보내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항복할 줄 알았는데 싸우니까 보급부대를 보냈는데 보급로가 끊기니까 이게 괴멸된 거죠. 의료부대도 뭐 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다 항복하고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싸울 필요가 없이 요거 몇 대 끊으면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못하니까 러시아 농부가 농사 짓는 그런 트랙터를 갖고 탱크를 딱 걸어서 끌고 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냥 오죽하면 러시아 탱크는 죽는 게 임자. 얼마나 망신스러운 얘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보병 운영 능력이나 전투 능력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요? 대비책이 없었죠.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가 탱크 부대, 여기가 보병 부대, 여기가 보급 부대, 여기가 의료 부대, 여기가 정보 부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깨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얘들에서 요만큼 뛰고 요만큼 뛰고 요만큼 뛰고 뛰어서 여기 하나의 그런 전투대원의 구성을 맞추는데 이 중에 장갑부대, 여기가 보병부대, 여기가 보급부대, 여기가 어떻게 해요? 의료부대, 여기가 나머지 부대. 이런 식으로 팀을 짜서 이런 팀을 여러 개 운영했다면 여기가 혹시 괴멸됐다 하더라도 이런 데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기능 발휘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지금 그런 내용이 딱 이 예랑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를 잘 시켜드릴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보면 이런 데가 업무 공간, 이런 데가 대규모의 주거 공간, 이런 데가 지금 여가 공간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업무 공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가 공간, 여기도 주거 공간, 업무 공간, 여가 공간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여가를 시킨다. 이런 걸 군데군데 나누자.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그림이 이쪽을 보세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그림이 이 그림이다 보니까 워크, 라이브, 플레이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이런 게 들어갈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역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에 상업적 건물 짓고 강남 같은데 종로나 여의도 같은데 그리고 주거지역은 저 옆에 있고 근데 지금 이걸 섞어서 다 따로따로 놓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뜻은 알겠는데 이건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가 이건 증인이에요. 질이 향상됩니다. 출퇴근하면서 전철에서 찌드는 그런 2시간, 3시간이 없으니까 훨씬 안 지쳐요. 두 번째는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변 공간 중심 재편. 여러분 서울은 과밀하게 개발됐지만 물길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물길을 공간을 잘 살리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수변 공간 왜 수변인가? 여러 가지 그런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보면 이런 물가를 살려가지고 여가 공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서울은 어떻게 됐느냐? 비교해 보세요. 그냥 도로 나오고 쫙 획일적인 그런 아시죠? 지금 양쪽을 비교해봐도 야 여기는 참 잘 살렸어요. 조그만 천 갖고도 잘 살렸는데 이 큰 강을 갖고 이거밖에 못 만들었느냐? 이런 도로 기반시설 된 거랑 이게 도로가 길게 되니까 단절돼요. 사람들이 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무 획일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냥 거기다 어떻게 조깅하는 거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너무 비교되니까 이런 데 수변 공간의 잠재력을 발휘해보자. 그래서 하천, 한강이 지금 현재 하나, 권역하천이 4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류하천이 38개, 수하천 18개나 돼요. 난 서울에 이렇게 강 많은지 몰랐어요. 한강이 저는 있고 서울에 강이 3개인 줄 알았더니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까지 4개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조그만 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최대한 살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워크, 일하는 공간, 주거, 라이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플레이, 공간이 이런 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일어날 때 수변 규모 입지에 따른 단계별 전략 추진, 수변 활성을 도모한다 해서 수변 공간 조성한다, 소하천 지류, 수변 명수 접근성 강화, 네트워크 수상 활용성 강화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럴 때 쉼터 만들다 이거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 현찰입니다. 이 얘기 잘하면 현찰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런 천이 있는데 이런 천이 내가 언제 봤지? 있어요. 소하천들이 땅속에. 그리고 이걸 복개 어떻게 해요? 위를 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하천은 밑으로 다니고 위에다 주차장이나 도로를 쓰잖아요. 그럼 이런 데가 예전에는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런 데를 다 헐고 이런 데 수변 공간 활용해서 공원 만들고 워크, 라이브, 플레이가 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플레이, 여가 시민들 보면 저 소하천 있고 이런 데가 바뀌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네 가서 보면 딱 소하천이 주차장으로 쓰이면 이런 데 집들 별게 없어요. 근데 이게 딱 해서 공원화 된다면 이 앞에 조그만 커피숍 하나 단독주택 부시고 커피숍 줘도 이건 잘 될 거라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플레이, 여가예요. 사람들이 식구들이 다 주말마다 나와서 거기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평일 저녁에도 일찍 출퇴근 시간에 거기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랑 얘기하고 아는 사람이랑 차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신다. 장사 그냥 되겠죠. 뭔가 느낌 팍 오죠? 여러분 이 모습은 터볼 것도 없어요. 옛날 MB정부의 청계천 뚜껑 딱 따자마자 주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 맞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실전 전략 보면 규모 입지에 따라서 수변 명소 조성한다. 지금 지역 특성 고려한 수변 명소, 수변의 매력 드러나기가 그거고 수변 명소의 접근성 강화, 강이 있다면 강 옆에 도로 만든 거 사람들 그 집에서 도로 안 넘어오고도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유명 네트워크 구축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겠다. 넘나들게 하겠다. 잠수교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변, 수상, 활용성 강화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수변 공간 등이 워크, 라이브, 플레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보면 이런 데 막힌 데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많이 만든다.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만든 것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단절된 연결 통로가 있다면 지금 이런 데 수변 접근성 강화, 도로는 다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가용 공간으로 이런 데 도로 위에를 개발해서 분양도 하고 공사비용 내고 그러면 이런 데 수질 개선하고 이런 데 사람들이 이렇게 수변을 통해서 끊긴 게 아니라 그걸 다니면서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지역 명소 만들겠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것 대한민국 메인의 강 한강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수변 도시 만들겠다. 즉 이런 데는 높게 올려도 공간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평지에도 높게 올리면 주변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 강의장에 앉은 키가 보통 사람들이 1m 정도 되는데 워낙 체육마같이 커서 2m 되는 사람이 앉으면 얘는 높아요. 그럼 주변에 어떻게 해요? 얘 사람 때문에 답답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뒤에 가서 앉아야 돼요.
마찬가지죠. 도시 중간보다 강가 옆에는 높게 지어도 어떻게 해요? 공간이 답답하지 않아요. 주변에 민폐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안쪽보다는 이런 데를 높게 만드는 고밀도 개발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뭘 투자할지 감이 나오잖아요. 자, 나머지는 10분만 좀 쉬었다 할까요? 네.